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수출 심사 우대국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올렸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4년 만입니다. 농심과 삼양식품이 다음 달부터 라면 가격을 내립니다. 정부의 가격 인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신라면과 삼양라면, 짜짜로니 같은 가격이 내리는 건데 오뚜기와 팔도 등 다른 라면 업체들도 가격 인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다만 초등학교의 취학 연령과 술, 담배 구매 등은 당분간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고 지금처럼 연 나이가 기준이 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용병단체 무장 반란 이후 첫 대국민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서방 등은 유혈 사태를 원했겠지만 자신이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란군 철수 이후 행방에 묘연한 프리고진도 음성 메시지를 통해 항의 시위 차원이었지 정부의 전복 의도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우리나라를 수출 심사 우대국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입니다. 앞서 우리 정부도 일본의 수출 규제를 모두 풀었죠. 한일 간 수출 규제 갈등이 풀리며 한일 경제 관계가 모두 회복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먼저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우수한 소부장 기업들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また輸出管理当局間の対話も精力的に行われ、その結果、日本政府として韓国をグループ A に追加することに向けて手続きを進めています。 지난달 한일 셔틀 외교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가 언급한 한국의 수출 규제 해제 절차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화이트리스트는 일본 정부가 자국의 제품이나 기술을 외국으로 수출할 때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한 품목으로 여기에서 제외되면 해당 국가로 수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일본 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리자 이듬해인 2019년 7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을 막았고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맞서 우리도 일본을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맞대응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산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의 확보가 어려워졌고 정부는 국산화와 거래처 다변화에 사활을 걸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건 조치로 다음 달 21일부터는 일본 기업의 한국 수출 절차가 4년 전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측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산업부와 경산선 간 심도 있는 정책 대화를 집중 개최해서 수출 통제 분야 양국 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추경호 부총리가 오는 29일 일본에서 열리는 한일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금융 분야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두 나라 경제 관계가 빠르게 회복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이렇게 일본을 포함한 대외 여건이 개선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하반기 국정 운영의 초점도 경제에 맞췄습니다. 새만금 투자 유치가 급증한 걸 특별히 예로 들면서 일자리는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황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회의를 생중계로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1년 동안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새만금 국가산단에 30개 기업이 6조 6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며 이는 지난 9년간 투자액의 4배가 넘는 액수라고 밝혔습니다.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윤 대통령은 상반기에만 역대 최대 규모인 165억 달러의 기업 투자를 유치했다고 말하며 하반기 국정운영 중심이 경제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파리 4차 PT와 관련해서는 부산이 기후위기, 디지털 격차 등 인류가 당면한 복합 위기를 헤쳐가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오는 29일 장관과 차관이 중폭 교체되는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윤 대통령은 민생 회복과 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 시기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서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 고위층 개입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어처구니 없는 트집 잡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신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5년간 국방부로부터 사드 환경 영향 평가에 관한 협의 요청이 없었다는 내용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방부도 이러한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일반 환경 영향 평가가 이번에 완료되었고 당초 박근혜 정부는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 2017년까지 정식 사드 배치를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전자파 위해성 논란이 커지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 일반 환경 영향 평가 실시가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일반 환경 영향 평가는 문 정부 임기가 끝나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서야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 윗선 개입 여부가 의심된다며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 안보 라인 등을 포함해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기획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SNS를 통해 어처구니 없는 트집 잡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대로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했지만 협의의 구성부터 난항을 겪어 더뎌졌고 문정부 내에서 사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여당이 7대 괴담을 선정했습니다. 물론 여당의 시각에서 정한 겁니다. 또 향후 정부 지원금을 주는 심사 기준에 가짜뉴스와 괴담을 퍼뜨렸는지도 넣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당연히 이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가짜, 이 괴담이 아닌 진짜라고 보는 것도 있을 테니까요. 진짜 가짜뉴스는 뭘까? 국민은 헛갈립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120년 만에 개방된 용산 어린이 정원. 당시 환경단체들은 발암물질에 오염된 토지를 먼저 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곳은 토양오염이 정부로부터 확인된 지역입니다. 제발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환경부가 환경안전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반박했던 이 장면을 포함해 여당은 사드 전자파 논란 등 7개의 괴담을 선정했습니다. 최근에는 보면 이게 환경단체가 아니라 괴담단체가 됐다 싶을 정도로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는데 특히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이 이 괴담들을 만들었다며 이른바 환경괴담의 양대 산맥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유포를 보조금 지급 결격 사유로 추가할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에선 물타기 비난을 그만두라는 반응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과한 것이 부족한 것보다 낫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10개월 앞두고 공석이 된 36개 지역에 대한 조직위원장 공모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조직위원장, 당협위원장이 되면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미리미리 지역 관리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지난 총선에서 121석 중 단 18석만 건졌던 만큼 완전 약세거든요. 마땅한 인재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사고당협 조직위원장 공모 대상 지역은 모두 36곳, 이 가운데 수도권은 서울 9곳, 경기 14곳, 인천 3곳으로 26개 지역에 이릅니다. 이 중 서울의 마포갑 강서울 지역과 경기 성남시 분당을 정도가 국민의힘에서 해볼 만한 지역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 험지로 평가돼 공모에 나설 인물이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 이번에 수도권 지역에 공모할 계획인 A씨는 이번에 조직위원장이 되더라도 6개월여 뒤에 총선 공천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한 게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당 관계자는 현재 당으로 들어오는 문의와 하마평, 접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인물난이 심각해 보이진 않는다며 내일 마감에 맞춰 접수가 몰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역 현안 해결 능력, 당협 운영 비전 등 개혁성과 참신성 등을 살펴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서류 검토와 면접 등을 거쳐 지역위원장을 선정한 뒤 8월 초에는 최고위 의결까지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행보에 점차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국회에 출입하는 김순철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당협위원장이라는 개념이 생소한 분들도 꽤 있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의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특정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 사람이 당협위원장을 맡고요. 네. 만약 없다면 공모 절차를 거쳐 선출해 뽑습니다. 이번 공모는 당협위원장이 없는 당협의 새 조직위원장을 뽑는 건데 네. 사실상 조직위원장이 지역 당조직 의결을 거쳐 당협위원장이 되는 것이라 당협위원장을 인선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당협위원장 공모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굉장히 고민이 많다고요. 예, 전국 253개 당협 가운데 40곳이 위원장이 없는 4고 당협입니다. 네. 우선 국민의힘은 36곳의 당협위원장을 뽑기 위해서 오늘부터 이틀간 공모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어떤 인물이 지원할지 당 안팎에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민의힘 수도권 의석 점유율 때문인데요. 네. 서울과 경기, 인천 의석은 모두 121석인데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단 18석만 확보했습니다. 네. 지역별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서울 9곳, 경기 7곳, 인천 2곳으로 점유율은 단 1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4고 당협 그 4곳 정도는 공모 절차를 밟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있는 서울 노원평과 태용호 전 최고위원이 있는 서울 강남갑 등 4곳은 제외됐는데요. 네네. 이들은 당 윤리위의 징계를 받았거나 탈당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그대로 둔 것은 공천 문제로 또 다른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이 전 대표의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계속 끌고 가서 탈당이나 신당 창당을 못하게 하라는 의도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내년 1월에 징계가 풀리는 만큼 청년 표심을 확보한 중요한 카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는 한때 이 검사 대규모 공천설이 돌았었습니다. 네. 당협위원장들 지금 기준은 어떻던가요? 예, 당협위원장은 공천 1순위로 꼽히는 만큼 경쟁도 상당히 치열합니다. 최근 친윤계 검사들을 특정 지역에 꽂는 이른바 전략공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네네. 한때 당내에서 동요하는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급기야 김기현 대표가 이번 달에만 3차례에 걸쳐 선을 긋기도 했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사 공천 없다. 검사 왕국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제가 장담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용산의 뜻도 똑같습니다. 한 당협위원장은 미디어를 통해 관련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다면서도 지도부에서 괴담 같은 것이라고 하니 그렇게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고 보면 알겠죠. 지금까지 김순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장기 집권할 것이다 하고 예측한 것으로 유명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1971년 장충단 공원 연설 육성 전체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김대중 도서관 측은 내년까지 20여 개의 미공개 연설 자료를 추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선 개헌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7대 대통령 선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100만 명 가까이 모인 서울시민 앞에서 박정희 정권의 장기 집권을 예언합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박정희 씨의 영구집권의 총통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독재를 막기 위한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여성 인권을 신장시키고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적인 정책도 주장했습니다. 의무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완수한다는 것을 여러분에 대해서 내가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저 임금제를 실시하고
50분 넘는 육성 연설 전체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중정치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연설 자료가 다행히 이렇게 음성 자료로 남아 있어서 이렇게 공개할 수 있게 된 것은 정치사 또 현대사의 연구에 있어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 같고요. 김대중 도서관 측은 김대중 탄생 100주년을 맞아 내년 8월까지 20여 편의 미공개 연설 자료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세일즈 외교에 공을 들여왔죠. 김건희 여사도 외신과 가진 첫 인터뷰에서 영업사원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문화를 알리는 방식으로 윤 정부를 측면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원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 당시 김건희 여사가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화가 마크 로스코 작품을 관람했던 국립박물관. 이곳은 김 여사가 지난 2015년 전시회를 열기 위해 작품 50점을 대여했던 특별한 공간입니다. 미국 미술 전문 매체와 가진 첫 외신 인터뷰에서 김 여사는 문화 예술 분야의 교류를 확대 지원하는 것이 스스로 생각하는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역할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 대통령과 발맞추듯 K컬처 영업사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상이 높아진 우리 문화를 알리고 문화 외교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겁니다. 해외 정상들께서 압도적으로 저에게 하는 질문이 한국 디자인 또는 한국 문화 또는 한국 패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한테 여쭤보시고 김 여사는 아울러 국가 간 복잡하게 얽혀있는 정치, 경제, 외교 문제를 풀어가는데 예술과 문화가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구속 기로에 놓인 박영수 전 특검이 변호사 협회 선고를 준비할 당시 3억 원을 받았다는 일관된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모레 열리는데 박 전 특검이 재수사를 앞두고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사무실 PC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구속영장에 담았습니다. 구속 사유가 있다 이거죠.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일당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구성을 도와주는 대가로 20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박영수 전 특검. MBN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검찰은 박 전 특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면서 박 전 특검이 남욱 변호사에게 변호사협회 선고자금 3억 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박 전 특검이 컨소시엄 구성 등을 도와주는 것에 감사한 의미로 2014년 11월에서 12월에 서너 번에 걸쳐 현금 3억 원을 전달했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만배 씨 등도 남욱이 선고자금을 직접 준 걸로 안다며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과 정명학 녹취록에선 이 3억 원이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기성 씨에게서 온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이른바 50억 클럽 재수사가 시작되고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사무실 PC 기록을 삭제하도록 시킨 정황을 파악해 구속영장에 담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특검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을 구속 사유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특검과 최측근 양재식 변호사의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모레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전 보좌관 박모 씨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보좌관은 지난 2021년 5월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불법 캠프 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해 4월 윤관석 의원에게 국회의원들에게 건네줄 6천만 원을 전달하고 전당대회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대낮에 서울 강남도로에서 차량이 도로변 가드레일과 전봇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는 아니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 2알을 복용한 상태였습니다. 백길준 기자입니다. 검은색 차량이 빠르게 달려오더니 도로변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처음 부딪힌 CCTV 전봇대는 완전히 접혀 도로 위에 넘어졌고 가드레일과 부딪히며 10m가량 더 돌진한 차량은 다른 전봇대와 부딪히고서야 멈춰섭니다. 어제 오후 4시 35분쯤 서울 서초구에서 한 4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도로변을 들이받았습니다. 차량과 충돌한 가드레일은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또 파편이 상가 앞까지 날아가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카메라 기둥이 그냥 박살을 나버렸더라고요. 이게 없었으면 나하고 정면으로 충돌했겠네. 그 생각이 드니까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2알 먹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문을 열고 딱 나오는데 보니까 술 먹었나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거야. 수면제로 쓰이는 졸피뎀은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아야 하는 약품으로 오남용을 할 경우 중독, 의존의 위험이 있습니다. 졸피뎀은 하루에 한정 10mg 이상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복용 후엔 약효가 사라지는데 7에서 8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잠들기 직전에만 복용해야 합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가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졸피뎀 구입 경위와 과거 복용 전력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마약류인 향정신성 의약품 사건은 또 있었습니다. 택배로 마약 성분이 든 다이어트 약을 배달받으던 여성 얘기입니다. 어떻게 잡혔냐고요? 택배 기사가 배달하던 약통에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떡하니 써 있는 걸 보고 신고했다고 하네요. 이혁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전화를 걸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한 여성. 잠시 뒤 차량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오고 여성에게 무언가를 건넵니다. 여성이 물품을 받는 걸 확인하자 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경찰이 여성에게 다가오고 다른 경찰들도 곧 도착합니다. 여성이 배달받은 건 다이어트 약인데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마약입니다. 여성은 이곳에서 퀵배송을 통해 의약품을 배달받았는데 처방전 없이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성은 투약량을 늘리면서 약을 구하게 된 건데 내용물이 향정신성 의약품이란 설명을 본 배송기사의 기지로 검거까지 이어졌습니다. 의료용 마약이라도 과다 복용했을 땐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큽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되고 환각성이기 때문에 이상한 게 보인다든지 하면은 제2의 범죄로 이어진다. 최근 마약 성분이 든 진통제를 불법으로 과다 처방해준 의사가 기소되는 사례도 있어 의료용 마약에 대한 관리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얼마 전 제주에서 행인이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운전자는 없고 사고 피해자만 있어서 뺑소니 사고로 추정이 됐었는데 이를 수사한 경찰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인 줄 알았던 남성이 무면허 운전에 사고 가해자, 심지어 차량 절도범이었던 겁니다. KCTV 김경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채 멈춰서 있는 차량 한 대. 차량 앞에는 흰 반팔 차림의 남성이 쪼그려 앉아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 22일 아침 제주시 연동 정실입구 사거리 근처에서 행인이 차량에 치였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현장에 운전자는 없었고 사고 충격으로 에어백이 터지면서 차량의 창문도 부서졌습니다. 차량 앞에 주저앉아 있던 20대 남성. 해당 남성은 경찰이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무릎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차량이 연석을 충격한 후에 도로에 정차해 있었고 그 차량 바로 앞에 환자로 보이는 남성 한 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후에 119에서 환자 응급 조치를 한 다음에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 사고를 낸 뒤 도주한 것으로 추정하고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사고 피해자인 줄 알았던 20대 남성. 알고 보니 차량 절도범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발생 50분 전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한 빌라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을 훔친 겁니다. 이후 이 남성은 빌라에서 7km가량 떨어진 곳까지 차량을 몰다가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 사고 직후 운전석에서 내린 뒤 출동한 경찰에게는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한 겁니다. 경찰은 곧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운전면허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절도 혐의로 입건해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주차난 때문에 참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집니다. 상가에서 각 점포에 받는 주차 월정액이 비싸다며 상인이 지하 주차장을 차로 막아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엿새 동안이나 다른 차들은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했지만 지금도 경찰도 함부로 견인을 하지 못하고 있죠. 또 다른 곳에서는 외부 차량이 못 들어오게 10분에 무려 15,000원의 주차요금을 부과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상가 지하주차장 차단기 앞에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건물주가 각 점포에 걷는 월정 주차요금이 과하다며 지난 22일 한 상인이 차로 입구를 막고 사라진 겁니다. 이 건물엔 모두 32대의 차를 댈 수 있는데 입구를 막은 차 때문에 차들이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6대는 일주일 가까이 지하주차장에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건물관리인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차가 세워진 곳이 건물 안이라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없고 차가 개인 소유라 경찰도 강제로 견인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빨리 그 사람 어떻게 긴급 체포를 하든 해서 빨리 이 차를 갖다 그 사람이 버리 직접 꺼내도록 뺄 수 있도록 그렇게 경찰에서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불편이 커지자 경찰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차주를 입건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견인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건물에선 지나치게 비싼 주차요금 때문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10분에 무려 15,000원, 1시간이면 9만 원입니다. 원래 10분에 1,000원 꼴이었는데 외부 차량이 워낙 많이 들어와 입주민과 상인 불편을 막으려고 최근 요금을 크게 올린 겁니다. 하지만 호출 버튼을 누르면 모두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있어 그동안 이 요금을 실제로 받은 경우는 2건에 불과하다고 오피스텔 관리자는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국가대표 축구 선수 황의조 씨가 SNS를 통해 폭로된 사생활 폭로글이 허위 사실이라며 작성자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글을 올린 아이디가 5개로 확인이 됐지만 황 씨 측은 1명, 그러니까 동일인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5일 자신이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한 SNS 계정이 등장했습니다. 해당 계정은 황 씨가 다수의 여성들과 관계를 맺고 가스라이팅을 했다며 관련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황 씨 측은 곧바로 사생활과 관련해 근거 없는 내용의 루머, 성적인 비방이 유포된 걸 확인했다며 폭로글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폭로 하루 만에 작성자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황 씨는 그리스에서 선수 생활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뒤 수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받았는데 황 씨가 협박에 대응하지 않자 보복성으로 영상 등을 유포했다는 게 황 씨 측 주장입니다. 황 씨 측은 동일인이 여러 계정을 써가며 한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협박이 시작되다 한국어로 폭로글이 올라온 것으로 미뤄 공범이 있는지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폭로글은 현재 삭제됐지만 황 씨 사생활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유포되고 있어 2차 가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대중의 시선과 평가로부터 이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부디 선수 개인에 대해서 그 도를 넘는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고. 황 씨 측은 모니터링을 통해 영상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울산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영아 시신을 유기한 여성이 자수했습니다. 10대였는데요. 경찰이 수사하자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고 합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단지로 경찰차가 들어옵니다. 경찰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한 환경미화원은 놀란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 쓰레기통에서 남자 영아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발견 당시 영아는 몸무게 800g, 키 50cm로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봉투 안에 말고요. 전용 용기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못하신 것 같아요. 경찰은 아파트 CCTV를 토대로 수사를 해왔지만 쓰레기를 버린 주민들이 많아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6일 만에 10대 여성이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 범행을 털어놨습니다. 여성은 경찰 수사에 심리적인 압박을 느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기했다고 자수하는 얘기죠. 영화의 어머니로 봐야죠. 예. 경찰은 여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유기된 영아의 친모인지 확인하기 위해 DNA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경남 김해의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누군가 고의로 고양이 2마리를 차례대로 던져 죽였습니다. 새끼와 어미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고양이 주인은 창문으로 고양이가 실수로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마리 다 말이죠.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시간 경남 김해의 한 오피스텔 앞입니다. 고층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은 여성이 소스라치게 놀라 의자에서 일어납니다. 떨어진 물체를 확인해 보니 고양이입니다. 놀란 일행들이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사이 또 한 마리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고양이가 떨어진 오피스텔 12층을 촬영했고 미친 거 아니야? 고양이를 던진 사람을 목격했습니다. 니도 꺼 사람 이러면서 고양이 어디 던져가지고 엄마 고양이가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두 손으로 들어가지고 던졌다. 해당 오피스텔 12층에 사는 고양이 주인은 고양이가 찢어진 방충망 사이로 빠진 것일 뿐 던진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 목격자분은 이제 던지는 걸 봤다고 하시던데.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고 동물단체는 고양이 주인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향해 막말을 쏟아냈던 김민아 창원시 의원이 또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창원시의 민주주의 전당 건립에 관해 시정 질문을 하면서 마산회원구에는 이미 국립민주묘지도 있고 추모 공간도 있다며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영령을 기리면 도시 전체가 무겁고 어두워진다고 한 겁니다. 관련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열린 창원시의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 나선 국민의힘 김민아 시의원은 내년 7월 완공 예정인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을 언급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칩니다. 마산 회원구에는 국립 3.15 민주묘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 영령들을 기리는 곳이 있으면 도시 전체가 무겁고 어두워집니다. 3.15 이것 때 숨진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도 함께 거론합니다. 김주열 시신 인양지에 있는 그 재단처럼 이렇게 불 밝혀 놓은 것이 딱 거기만 불을 밝혀 놔가지고 무섭대요. 창원시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3.15 이거와 군사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계기가 된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난 곳입니다. 진보당은 시의원의 천박한 역사인식이라며 규탄했고 민주단체도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공개수상에서 함부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민주성지 마산 창원을 모욕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SNS에 올려 의원직 사퇴 요구를 받았는데 당시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역 민주단체는 내일 오전 창원시의회 앞에서 김민아 의원을 규탄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사회기자임 정태욱, 한범수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지하철 발차기 소동 무슨 일이었죠? 네,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찍혔습니다. 보시죠. 네. 흰색 옷 남성이 파란색 옷 남성한테 삿대질을 하는데 막 발차기로 반격을 막 해요? 그렇죠. 보기 불편하니까 다들 자리를 피합니다. 일단 너무 민폐고 저 옆 칸 가서도 싸우고 있거든요. 승객들이 하나둘 일어서서 자리에 뜨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요. 네. 신고 안 했나 봐요. 네. 술 취한 남성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그걸 발차기로 되돌려줬다. 이런 증언이 나오긴 했지만 확인된 건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 아무리 시비를 걸었다고 해도 저런 식으로 대응하면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쌍방폭행으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방어적인 행위를 보였다기보다 분풀이성 공격으로 판단됩니다. 정당방위로 보긴 어렵습니다. 네, 비슷한 상황에선 자리를 피하는 게 우선입니다. 객차 내부에 피해 사실을 증명해줄 CCTV가 있습니다.
당시 시간대와 열차 방향, 몇 번째 칸에 타고 있었는지 등을 알아두면 좋겠죠. 참 이게 지하철 타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대처 요령으로 한번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지하철 예절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로 막고 정자 점령. 누가 그랬다는 거죠? 사진부터 한번 볼까요? 네. 아, 옆모습 같은데 캠핑 차랑 비슷하군요. 네. 도로 위에 서 있는 거 맞죠? 그렇죠. 네. 지나가던 운전자가 찍은 모습이고요.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절에서 정자 점령이라고 했군요. 차량을 아예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렇죠. 공공시설을 다 차지해버렸는데 저래도 되나 싶습니다. 본인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좋아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충북 영동의 길 한복판이었고 이 사진을 올린 게시자는 나도 캠핑족이지만 함께 싸잡아 욕먹는 것 같아서 접어야 하나 생각마저 든다. 뭐 이런 식으로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게시글이 올라왔는데 댓글 반응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자, 도로 위에 세워놓고 불안해서 어떻게 노냐 이런 비꼬는 글부터 각종 비난 글들이 난무했습니다. 네, 사람 생각 비슷합니다. 네. 어쨌든 막무가내 텐트, 이번에도 문제됐지만 예전에도 문제였죠? 네, 기억하시네요. 얼마 전이었는데 야영장에 텐트를 설치해놓고 장기간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누군가 그 텐트들을 단체로 난도질한 사건 있었죠. 그랬죠. 하지만 그렇게 보복하면 범죄입니다. 이게 이상한 텐트더라도 소유주 동의 없이 철거하거나 또 뭐 훼손할 근거는 아직 없기 때문이죠. 철거 캠페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려도 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이 텐트를 갖다가 강제로 철거하는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캠핑이 인기가 참 많습니다. 그만큼 무개념 텐트도 많아졌죠. 앤티켓과 대책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기자 M이었습니다. 원재료 인상 등을 이유로 손쉽게 가격은 올리면서도 밀값 하락엔 요지부동이던 라면값. 결국 업체들이 가격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신라면은 13년 만입니다. 정부 압박에 백기를 든 셈인데 자세히 보면 대표 제품만 적용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우유업계에서도 우리도 값을 내려야 하나 부담이 커졌습니다. 오태훈 기자입니다. 네, 군것질 자주 하는 편인데 낱개로 사는 거는 많이 비싸서 슈퍼마켓 가서 한 번에 여러 개 사는 편이에요.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먹고 진짜 라면 가격은 솔직히 좀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서민식품인 라면과 과자,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물가 인상의 주범으로 꼽혔는데 결국 정부가 국제 밀 가격 하락 등을 거론하며 라면값 인하를 압박했고 버티던 업체들은 정부가 밀가루 원료 가격까지 낮추도록 하면서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농심은 신라면과 새우깡의 가격을 다음 달부터 내리기로 했습니다. 신라면은 13년 만, 새우깡은 생산 이후 첫 인하입니다. 납품받는 밀가루 가격이 내렸고 농심은 내린 가격 이상의 혜택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가격 인하를 결정하였습니다. 삼양식품도 삼양라면과 짜짜로니 등 12개 품목을 평균 4.7% 인하하기로 했고 오뚜기와 팔도 등도 동참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밀가루 공급가 인하가 빵과 과자 등 다른 품목에도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환영이지만 과도한 시장 개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가 관리할 필요는 있지만 개별 품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 이후에 품질의 변화 내지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더 높은 가격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정부 압박에 라면 업계가 백기를 들면서 최근 가격 인상을 저울질하던 우유 업계는 큰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러시아 무장 반란 중단 이후 이틀 만에 푸틴 대통령과 바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이 나란히 입을 열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프리고진이 조국을 배신했다며 그의 병사들을 그와 분리해 대응하는 전략을, 프리고진은 국방부 지휘관들과 푸틴 대통령을 분리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TV 연설에 나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일이 모든 협박과 혼란이 실패할 운명임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유혈 사태를 원했겠지만 자신은 대규모 유혈 사태를 피하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반란군이 큰 저항 없이 모스크바 턱 밑까지 진군할 수 있었던 데 대해 해명한 겁니다.
주동자 프리고진은 강하게 몰아세웠습니다. Однако организаторы мятежа, предав свою страну, свой народ, предали и тех, кого втянули в преступление. 반란에 가담한 용병들에겐 애국자들인데 이용당했을 뿐이라며 세 가지 선택지를 줬습니다. Сегодня у вас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должить службу России, заключив контракт с Министерством обороны или другими силовыми органами, либо вернуться к своим родным и близким. Кто хочет, сможет уйти в Белоруссию. 프리고진은 11분가량의 SNS 음성 메시지를 통해 국방부의 불의로부터 바그너 그룹을 지키기 위한 행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Мы шли для демонстрации своего протеста, а не для свержения власти в стране. 하지만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당시 벨라루스에도 전면전투 대비태세 명령이 내려졌었다고 루카셴코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내부 혼란을 틈탄 우크라이나의 반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부 헤르손주와 동부 도네츠크주에서 러시아 점령지를 탈환하고 바흐무트에서도 진격하고 있습니다. 한 우크라이나군 사령관은 한가로이 팝콘을 먹으며 반란 사태 보도를 시청하는 영상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한편 바그너 수장 프리고진은 푸틴 대통령뿐 아니라 자기 병사들로부터도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기세 좋게 러시아와 한판 붙나 했는데 너무 쉽게 물러났다는 겁니다. 사방에 적이 많아졌다는 뜻도 되죠. 프리고진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 그러다 보니 구금설에서 벨라루스 도착설까지 온갖 소문만 무성합니다. 송정 기자입니다. 시민들의 환호 속에 러시아 남부 점령 도시에서 철수하는 바그너 그룹 수장 예부게니 프리고진. 약속대로 벨라루스로 망명했는지 확인되지 않자 구금설 등 온갖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There's even one rumor that I saw that Prigozhin is already in custody somewhere. I don't know if that's true, but 종적을 감춘 지 이틀 만에 공개한 11분 분량의 육성에도 프리고진의 소재를 추측할 만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И законно избранной власти, о чем много раз говорилось. Развернулись мы для того, чтобы не проливать кровь русских солдат. 이렇다 보니 확인되지 않은 목격자 인용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 소재 공군기지에 프리고진이 소유한 제트기 한 대가 착륙했다거나 호텔에서 목격됐다는 제보성 보도입니다. 한편에서는 프리고진을 향한 바그너 용병들의 싸늘해진 시선이 감지되기도 합니다. 주로 몰상식한 봉기였다, 배신자다, 하루 만에 철수는 수치다 등의 날선 비판입니다. 프리고진의 행방이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앞으로의 행보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장마 시작인가 싶더니 오늘은 폭염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내일은 다시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예보됐고 올해부터는 또 전국이 장마 영향권에 들게 된다는데요. 이렇게 폭염과 폭우가 교차하면서 날씨가 예년과 완전히 다른 패턴을 보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돈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강렬한 햇살이 내리쬐는 한낮의 도심. 곳곳에서 무더위와의 사투가 벌어집니다. 우산 대신 양산을 꺼내들었고 도심 하천은 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비 오기 전에는 약간 습하고 더운 느낌이 강했는데 비 오고 나니까 습한 것보다는 그냥 햇빛이 세고 더운 게 강한 것 같습니다. 오늘 대구 북구의 기온이 34도까지 치솟는 등 동해안과 영남 일부 지역엔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하지만 내일 북쪽 찬 공기 남하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전국 곳곳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장마의 폭염 그리고 소나기까지 하루 사이 날씨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나기 장맛비는 아닙니다. 보통 이맘때면 무더운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 남쪽에서 확장해 오지만 올해는 북쪽의 찬 공기가 세력을 유지하면서 장마 전선이 북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동성 저기압의 영향으로 국지성 폭우와 더위가 순차적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대기 상층에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28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부터 전국이 다시 장마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장마는 남북으론 좁고 동서로 길게 형성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를 퍼붓겠고 지역마다 강수량의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이를 세는 법은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 또 연나이 이렇게 세 가지나 되죠. 내일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 민사상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고 또 표시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먼저 전남주 기자의 보도 보시고 나이는 달라도 같은 학년이면 친구가 되는 우리식 만 나이. 헷갈리지는 않을지 법제처장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는 태어난 날부터 0살로 시작해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이를 적용하면 내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사람은 2살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1살이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1984년 4월생 직장인 정민혁 씨는 내일부터 40대가 아닌 30대 남성으로 바뀝니다. 바뀌게 될 정책에 따르면 39이 되고요.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40이었죠. 한마디로 돌아온 30대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법령과 계약, 공문서 등의 나이 앞에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당연히 만 나이로 해석합니다. 다만 초등학교 취학과 병역 의무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에는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연나이로 7살인 해의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내년 기준으로는 2017년생이 해당됩니다. 청소년 보호법상 담배나 주류 구매 연령도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아 2004년생부터는 생일과 관계없이 기존대로 술이나 담배를 살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내일부터 온 국민이 어려워집니다. 이제 만 나이로 통일해서 쓰게 되니까요. 일상생활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주무부처인 법제처 이완규 처장 모시고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사실 전 세계에서 우리만 쓰는 한국 나이라는 게 있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렇게 헛갈렸던 게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전격적으로 바꾸게 된 이유가 있겠죠? 이 나이를 세는 나이하고 네. 만 나이가 혼재돼서 사용하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지금 거의 만 나이로 사용하고 있는데 네. 세는 나이가 달라서 일상생활에서 혼란이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일정한 그 민원, 관공서에서 민원도 많이 있고 네. 또 일상생활에서도 서로 쓰는 나이가 다를 수도 있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글로벌 스탠다드이고 합리적으로 계산될 수 있는 만 나이로 통일해서 그런 혼란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민센터 같은 곳에 가서 자기 나이 있을 때 그냥 만 나이 쓰면 되는 거고 또 뭐 다른 데 가서도 마찬가지라는 건데 모든 영역이 다 그렇습니까?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만 나이를 전부 적용하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특별한 영역에서는 연 단위로 적용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예를 들면 술, 담배 사는 나이라든가요. 또는 아니면 이제 그 취약 연령이라든가 또는 공무원 시험을 치르는 응시 연령이라든가 또는 병역법상 병역 의무를 부담하는 연령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해당되는 연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나이로 보도록 그렇게 특별하게 규정이 돼 있는데요. 각 규정대를 보면은 이제 나이는 만 나이로 세지만 다만 이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한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계산한다는 식으로 예외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들이 좀 특별한 규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술, 담배 사고 파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일선에서 굉장히 헷갈리겠습니다. 그런데 현행 어쨌든 술, 담배 사는 것은 기존 그 나이 계산법하고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 계산법하고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그러니까 만 나이로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하나의 연도로 나이로 보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은 혼란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술이나 담배를 살 때는 청소년 보호법 적용을 받으니까 만 19살이 되지 않아도 뭐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학교 다니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하는 시기도 달라지는 게 아닌가 헛갈릴 수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을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셔요. 네네. 그런데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관해서는 그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기본적으로 학년제를 운영하거든요. 네. 1학년, 2학년 네네. 학년제를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은 해 태어난 사람들을 같이 취급해서 취약 연령을 정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데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전에는 다 같은 나이라고 그래가지고 친구로 지냈는데 네. 지금 만 나이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같은 학년에서도 그러니까 언니 오빠가 나오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한 살 차이가 나는 그런 수가 있어서 네. 그것 때문에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연령차 때문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거는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같은 학년은 같은 친구로 오랫동안 지내왔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도 같은 학번이면은 뭐 재수생하고 바로 들어간 사람들하고 큰 차이 없이 친구로 지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분양가가 6억 원인데 전세도 6억 원인 새 아파트. 내 돈 한 푼 없어도 서울 한복판에 내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면 솔깃하겠죠. 실제로 서울 흑석동에 이런 청약이 있었고 여기에 10만 명도 아닌 100만 명 가까이가 몰려 어제 서버가 마비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달랑 2가구 모집하는데 말이죠. 3년 전 분양가로 분양했기 때문인데 전세를 주고 안 주고를 떠나 당첨만 되면 바로 5억 원의 차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최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흑석동의 한 아파트. 지난 2020년 5월 일반 분양하고 올해 3월 입주한 26개 동 1,700가구의 대단지입니다. 주인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두 채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있었는데 무려 93만 명이나 몰렸습니다. 역대 최대 청약 인원으로 기존 기록 29만 명 청약을 갈아치우며 청약홈 홈페이지를 마비시켰습니다. 3년 전 분양가로 공급돼 5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데 실제 59제곱미터 분양가는 전세 시세와 비슷합니다. 로또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그래도 기대를 접지는 않고 있습니다. 100만 명 가까이 청약에 나선 건 정부가 지난 3월부터 거주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전국에서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무순위 청약 2가구 중 규제 완화가 적용된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한 가구에는 83만 명이 청약에 나섰습니다. 올 들어 평택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14,000대 1을 기록했고 과천 청약에도 3,000명씩 몰리는 등 상반기 무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100대 1에 달했습니다. 내 집은 장만하고 싶긴 한데 시장이 불확실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주변 시세보다 싼 아파트 분양이 있다 하면은 몰리는 분위기입니다. 일각에서는 억대 차익 기대에 극히 적은 물량의 수만 명이 몰리는 일이 반복되면서 로또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전세 제도가 정말 사라지는 걸까요? 주거 형태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새 60%에 육박했습니다. 역전세난 우려에 전세를 피하고 월세를 찾는 사람들이 는 건데 집주인들이 제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정부에서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갭 투자를 막는다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갭 투자를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박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전국 주거시설 중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매물은 14만 9천 건. 전체 계약 중 월세 계약이 무려 60%에 육박하는 건데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 처음 공개된 2010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서울은 59.5%가 월세를 선택하며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전세 가격이 오르고 하반기에 역전세난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면서 월세 수요가 다시 증가한 겁니다. 전세 우려 많이 하시죠. 보증보험에서 일단은 공시지가로 대출을 해주다 보니 대출이 낮게 잡히니까 일단은 월세 전환율이 많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올해 5월까지 체결된 연립 다세대 전세 매물 3건 중 1건이 역전세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자들이 이사를 가고 싶어도 집주인이 제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다 보니 법적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금이 하락한 것만큼 DSR을 적용하지 않고 대출을 준다 그러면 세입자를 좀 보호할 수 있지 않겠나. 2주택자나 3주택자에게는 중금리나 고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세 사고의 상당수가 갭 투자에 나선 집주인들 때문인데 이들에게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오히려 갭 투자를 부추기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오락가락 정책 속에 정부는 세입자 피해를 줄이고 역전세를 완화하기 위한 전세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Not their failure. The failure is yours. How many hours do you spend preparing your lesson plans? 미 뉴저지주 이스트사이드 고교의 교장은 시험에 떨어진 학생의 담당 교사들을 모아놓고 두 손을 들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게 당신들 때문이라고 힐난하죠.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학생들이 사회로 나간다면 결국 절망감에 이렇게 두 손을 들게 될 것이라고 일깨워준 겁니다. 아이들보다 교사를 더 탓한 건 그만큼 학교 교육과 교사의 소명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지난 19일 서울의 한 대학 교수가 전공시험을 이튿날 새벽 2시에 온라인으로 치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해가 안 됐지만 졸린 눈을 부여잡고 기다린 학생들. 그런데 그 시각 시험 문제는 올라오지 않았고 교수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7시간이 지난 오전 9시 학교 게시판엔 잠깐 쉬다 시험 문제를 올리려 했는데 그만 잠이 들어버렸다는 해명이 올라왔죠. 이달 초 또 다른 대학에서는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받지 못한 학생들이 결석 처리된 일도 있었습니다. 예비군법 제10조 2항엔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결석 처리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걸 금한다고 돼 있지만 깡그리 무시한 겁니다. 이 때문에 결석 처리된 한 학생은 1등 장학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는데 교수는 예비군법보다 내부 규정이 우선이라며 버티다 논란이 확산되자 마지못해 정정해 줬습니다. 지난해 12월 또 다른 대학에선 교수가 조부상을 당한 학생을 결석 처리하고는 정작 자신은 반려견의 임종을 지켜야 한다며 휴강을 통보한 일도 있었습니다. 교육자로서 최소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교단에 세우고 학생들에게 갑질과 횡포를 일삼게 방치한 건 바로 학교입니다. 학사 운영권이 대학으로 넘어가면서 교육부의 통제는 느슨해졌는데 정작 이를 책임져야 할 총장이나 학장, 대학은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힘들게 대학 간 학생들만 불쌍할 밖에요. 손 들고 반성해도 모자랄 교수들이 저렇게 많은데 두 손 들고 벌서게 할 사람은 없으니 앞으로 좋아질 일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게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김조야, 그런데 오늘은 교수님은 독불장군인가요? 였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제11회 MBN 꿈나무 골프 선수권 대회에서 골프 신동들이 마음껏 실력을 뽐냈습니다. 엄청난 샷감으로 하루에만 7타를 줄인 박효담 양은 여자 고학년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차분하게 공을 지켜보다 호쾌한 자세로 힘차게 스윙합니다. 이어진 깔끔한 아이언샷으로 그린 위에 공을 올리고 정확한 퍼팅으로 홀컵에 넣습니다. 엄청난 샷감을 뽐낸 박효담은 결선 하루에만 무려 7타를 줄이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비거리 220m에 달하는 장타력에 정확한 퍼팅력도 갖춘 박효담은 조만간 LPGA 무대에서 실력을 뽐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박세리 감독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미국 가가지고 세계 랭킹 1등이 되고 싶습니다. 남자 고학년부에서도 첫날 15위에 그쳤던 오연수가 엄청난 뒷심으로 6타를 줄이며 극적인 역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꿈을 꿨어요. 어젯밤에 애들이 계속 인사를 하더라고요. 막 손을 흔들면서 그것 때문에 무조건 우승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남자 저학년부에서는 용강초등학교 4학년 강주원 군이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여자 저학년부에서는 안양초등학교 4학년 김명지 양이 우승컵을 들고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11번째 우승자를 배출한 MBN 꿈나무 골프 선수권 대회를 통해 나온 골프 신동들 덕에 세계 최강 한국 골프의 미래는 밝기만 합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지금은 남해안과 제주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제주 지역으로는 150mm 이상, 남해안에도 1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특히 남해안과 제주 지역은 시간당 최대 50mm씩 세차게 쏟아질 때가 있겠습니다.
내일은 장맛비 대신 소나기가 내립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과 호남, 내륙, 경상권에 5에서 4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한편 날은 다시 더워졌습니다. 현재 강원 일부 지역과 경북, 경남 내륙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무덥겠습니다. 서울이 29도, 대전은 30도, 남부지방도 대구가 32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